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출지문정리 특강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최근 한 10개년 정도, 10개년 정도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지문들로 다 뜯었습니다. 지문들로 다 뜯어서 구성을 해봤고, 원래는 이제 기출지문 특강은 그 지문들만 있는데, 제가 여기 계산 문제도 최근 10년간 계산 문제를 모두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최근 10년 문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집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계산 문제들은요, 그 계산 문제에다가 그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예상 문제 풀이라든지 진도가 계속 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시간 딱 재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제 푸는 어떤 힌트도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은 다 빼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 빼고 수업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계산 문제만 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고 기출 지문이 있는데, 기출 문제는 이제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기출 지문이고요. 물론 이제 5월달, 6월달에 기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3, 4월 달에 기출 지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참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간혹 문제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3번, 이 문제 답은 기역, 디귿, 리얼, 이 문제 답은 20%뭐 이렇게 진짜입니다.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답이 이쯤에 있었어 그런 것까지 거의 다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출문제가 크게 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기출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는 요 지문들은요, 이 기출문제를 뜯어서 다 지문들을 구성을 했겠죠. 한 개 문제에 5개 지문이 있을 겁니다. 한 문제당 5개 지문이 있을 건데요. 요 지문들을 뜯어서 해석을 하시면요, 그런 정답을 외우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 기출 지문은 전부 다 제가 옳은 지문으로 다 바꿨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바꿨고, 그냥 옳은 지문이 나와 있으면 전부 다 옳은 지문이니까 읽으시면 되는데, 옳은 지문 중에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일단 결과적으로 하향여가가 되거든요. 하향여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이렇게 딱 그어놨단 말이에요. 요 분이 시험에 나올 때는, 뭐로 나오냐면 상향여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린다. 이런 구조로 지문집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 옳은 지문을 해석하는 과정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지문은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작업, 이 작업 상당히 중요하고, 계산 문제는 지금 풀지 말고 냅뒀다가 나중에 계산 문제는 한 번에 몰아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뭐 그런 얘기를 미리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계산 문제는 원본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원본 계속 유지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지문이 우리 오전반에 수업을 듣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면 한 주가 늦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수업 진도는 2개가 나갔습니다. 부동산 개발론하고 총론이 나갔으니까 오늘은 총론하고 다음 주는 경제론을 하지 않고 다음 주는 개발론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경제론, 이제 순서대로 쭉쭉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지문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기출문제도 정말 잘 풀릴 거니까 그 사전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거 저와 함께 기출지문 깔끔하게 정리해서 5월달, 6월달부터 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계점 수를 맞으면서 수험 생활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니까,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이거 사실 뭐 밥 먹고 바로 이제 그 소화도 덜 된 상태에서 바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고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2년, 3년 공부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1년 안에 자격증을 여러분들 손에 쥘 수만 있다면요,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표정을 갖다가 어둡게 가져가지 마시고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밝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약간 스마일, 이런 표정으로는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밝게 힘차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페이지 이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힘차게 이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부동산학은 최근 10년간은 지문이 5개밖에 안 되죠. 그죠? 5개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 경험과학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종합과학의, 응용과학의, 사회과학의, 구체 경험과학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단순과학이다. 아, 큰일 납니다. 순수과학이면서 기초과학이다.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응용과학입니다.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다. 아닙니다. 추상적인 학문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단순 아니고 종합이요. 순수 기초 아니고 응용이요. 자연 아니고 사회요.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이요.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해석을 하면, 먼저 첫 번째는요.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종합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종합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학은 뭐 아니고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에 속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순수 그럼 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식 접근. 두 번째는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접근. 먼저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은 부동산학을 법경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법경기가 뭐예요? 그러면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존재. 그래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이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학을 나왔죠. 법경기에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접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게 종합식 접근입니다. 이걸 만약에 의사결정 접근이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4번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네 가지 일반 원칙이 있어요. 능, 안, 경공,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능률성 때문이에요. 절대로 안전성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에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보면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여기저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무조건 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 실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느냐? 없습니다. 감칙 규정에는 없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 특성이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토지가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이고 두 번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용도 중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줘야 됩니다. 요거는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혹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는 순서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는 순서는 딱 두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순서를 거치냐면 하나는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요. 또 하나는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분석을 먼저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개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 뭡니까? 그러면 개별 분석이고, 가격의 about, 그러니까 수준만 아는 분석이 뭡니까? 그러면 지역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용입니다. 이용. 지역 분석에서는 어떤 이용을 판정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반드시 여기서는 표준적 이용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의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이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하면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따져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을 이용할 때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중개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RR 기준이라고 합니다. RR. RR이 로열층 로열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RR에 미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미달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때리냐면 감가를 때리기 시작해요. 감가를 때려서 뭐를 산정하냐면 가격을 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가격을 한번 실제로 구해봅시다. 만약에 잠실 3동에 있는 특정 아파트, 잠실 3동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잠실 3동의 지역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표준적 이용이 떠오른단 말이지. 그러면 그 지역은 평당 얼마쯤 해? 하고 가격 수준이 나오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뭐 기준에서? RR 기준에서, 즉 최유효 이용 기준에서 남향이 아니야, 동향이야. 남향이 더 좋잖아, 그지? 그래서 감가 때립니다. 그 다음에 RR 기준은 예를 들면 뭐 30억 할까요? RR 기준 30억인데 얘는 남향이라서 감가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확장이 안 돼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또 감가 좀 때려주고, 로열층이 아니라 1층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감가 좀 때려주고 해서 구체적인 가격은 28억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작업이 바로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뭐 전제하고? 최유효 이용 전제하고 미달될 때는 뭐를 때려서? 감가를 때려서 구체적 가격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최유효 이용을 따지는 분석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역 분석,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따지는 분석이고요. 여기서 그 최유효 이용을 따지는 분석은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에서 따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최유효 이용 다 잡아오겠습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칙의 직접 규정은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그러면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은 지역 분석에서 해요? 개별 분석에서 해요? 그러면 개별 분석에서 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오늘 하고 당분간 안 보셔도 돼요. 뭐 당분간은 한 2달 정도 또 안 보셔도 돼요. 더 안 보고 싶어요? 그럼 서너 달 안 보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 끝냅시다. 부동산학은 단순과학 아니고 종합과학이고, 순수 기초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 아닙니다. 사회과학이고,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법경기 복합 개념이요? 그러면 종합식 접근이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자기 이윤의 극대화, 그러면 의사결정 접근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요,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되는 부동산 현상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부동산 활동이 있고,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는 것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안 경공 중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능률성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감정평가의 전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칙 규정에는 없습니다. 토지의 특성 중에서는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며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론 정리 조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요거 지문으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부동산을 모르시면 아주 많이 곤란합니다. 완전 다른 말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개가 결합돼야 됩니다.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동요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 요놈만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을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기술, 물리, 유형. 이걸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같은 말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이 모두 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하기로 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건물 하셔도 되고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 하셔도 돼요. 이걸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하면 X가 되는 거고요. 법경기가 결합된 것을 복합부동산이다 해도 X가 되는 겁니다. 이때 법에서는 몇 개를 공부하시냐면 2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에서는 5개,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의 부동산과 동요도 다 알아야 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면 되고 안 되고 되고 민법상 부동산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왜냐면 이게 민법의 규정에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의의 부동산은 방금 얘기했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준부동산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참고로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뭐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요. 요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준부동산 없으면 뭐고요? 협의고요.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의가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한 8개쯤 있거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안 돼요?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를 또 안 된대, 자꾸. 3번 연속으로 틀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3번에 틀려. 자,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요.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되고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인데 요거는 세모예요. 자,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요, 임목이요. 뭐요? 임목이요. 두 번째는요, 재단이요. 재단은 우리 부동산에서 공부하는 재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요. 그래서 작게 보면 3개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이니까.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되고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되고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재단하고 임목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준부동산 요놈은요, 등기로 공시를 하는 게 4개가 있고요. 등록으로 공시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요게 최근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게 준부동산이다 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준부동산 8개 중에서 4개는 등기하고 4개는 등록하는 것까지 물어주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민법이나 등기법 시험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겁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기계 종류 중에서 3개가 등록해요. 일단 자동차 등록해요? 항공기 등록해요? 건설기계도 등록합니까? 하나 더 어업권, 요까지가 이제 등록하는 준부동산들입니다. 그래서 기계 종류 3종,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이런 것들은 등록하는 준부동산들이고요. 등기하는 준부동산은 일단은 선박인데 선박은 20톤 이상만 돼요.
몇 톤 이상? 20톤 이상. 물론 이 선박은 어떤 선박이냐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인 기선과 도추로 움직이는 배인 범선만 됩니다. 참고로 자생 항행 능력은 없고 다른 배에 질질 끌려다니는 배를 갖다 우리는 뜰 붙여서서 부선이라고 하는데 걔는 100톤 이상입니다. 근데 부선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시험은 기선과 범선 기준으로 몇 톤 이상? 20톤 이상. 그리고 재단 두 개 있다 그랬죠. 무슨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 하는 얘랑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임목이요. 근데 임목 이놈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임목이라 그랬죠? 임목은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중부동산 맞아요? 말씀드렸고, 임목은 등록한다 그랬어요? 등기한다 그랬어요? 등기하는데 얘는요 임목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는데 바로 첫 조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 수목의 집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의 집단이면서?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수목 한 그루는 안 되고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지 우리는 그때부터 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임목은 뭐이면서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얘를 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중부동산 8개를 갖다가 순서 없이 랜덤으로 물으면요. 보지 말고 자꾸 보면 안 돼. 보면 실력이 안 는다니까. 자꾸 보지 말고 등기 등록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기할 시간은 굳이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끝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요. 등록입니다.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은요. 그 등기입니다. 수목의 집단 등기. 얘는 뭐라 그래 그러면 임목. 등기되는 순간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는요. 등록입니다. 건설기계는요. 등록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등기입니다. 어업권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암기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 풀다가 토지 및 그정청물이 뜨거나 중부동산이 뜨거나 그래버리면 이거는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이냐고?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묻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토지 및 그정청물 중부동산 이런 게 뜨면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이잖아요. 이거는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저 따라합니다.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하시면 됩니다. 3본 생소상 갑시다. 이거 뭐예요? 자산, 이거 자본, 자산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요거 혼자 집에 외워보겠다고 자자생소상 하면 절단 나는 거야. 3번 웬만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으로 기억하시고 대답하세요. 토지는 생산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토지가 소비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비재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기 때문에 눈으로 형체가 확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공간 눈으로 확인돼요. 자연 눈으로 확인돼요. 위치도 눈으로 확인돼요. 그다음에 환경도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공자위완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놈이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막 물을 거니까 저한테 법경규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요거 3개를 갖다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3개를 갖다가 법경기를 대답을 빨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죠.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죠. 자연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로 시작하는 게 3개 있으니까 이게 자산, 자본, 3본은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라는 걸 모르면 조금 곤란합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지금 끝내셔야 됩니다.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지 마세요. 공간은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요. 법률적 개념, 법경기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법경기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요. 이게 왜 법이죠? 중부동산이거든요. 중부동산 어디에 속해요? 광해부동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되는 겁니다. 자연, 기술입니다. 자산, 경제적입니다. 자본, 경제적입니다. 토지 및 그정청물, 법률적 개념입니다. 생산 요소, 경제적 개념입니다. 환경, 기술적 개념입니다. 공간, 기술적 개념입니다. 소비재, 경제적 개념입니다. 상품, 경제적 개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이 자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그 돈을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내 돈이 있어요. 이걸 자본이라 그래요. 남의 돈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부채라 그래요. 요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산이라 그래요.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완전 다른 말이 되거든요. 요거는 asset, 요거는 capital, 요거는 deb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debt.
캐피탈, 에셋. 에셋은 캐피탈과 대세 합입니다. 이때 방금 제가 이 법경기 중에서 자산하고 자본 이런 것들은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경제적 개념이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뒤에 가시면 유량 개념과 절량 개념을 배우시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떴어요. 절량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보통 달인이 있습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혹시 그 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실강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대답을 잘하시 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했어요. 이거 방금에 우리 밥 먹기 전에 이거 해서 이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위화감 느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몇 분 전에 했어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너무 노원 세럼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닌데 실력이 막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해서 그래. 제가 뭐죠?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 제자가 보통 달인 그러거든요. 이때 자산 요놈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라 그랬죠, 방금? 자본과 부채 합이라 그랬죠. 그 자산은 대표적인 절량이에요. 그럼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누구랑? 자본과 부채도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무슨 변수다? 절량 변수다.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배우십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비율 분석법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편안하게 듣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례지 해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 그렇게 해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이 이제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부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 비율. 두 번째가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네 번째가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네 번째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마지막 6번째가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비율 분석법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부부채 총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대부부채 총령. 좋습니다. 6개 공식을 다 외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6개 공식을 다 못 외우겠다면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이라도 공식을 100%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자에 부채가 올라가요. 뭐 올라간다고요? 부채. 분자의 부채가 올라갑니다. 둘 다 분자의 부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제가 10억짜리라고 할게요. 10억짜리인데 이 10억짜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동산의 가치라 그래요. 부동산의 가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총투자액.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자산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내 지분을 갖다가 2억 박았어요. 아니 그럼 부채를 얼마 끌어와야 되죠? 8억 끌어와야지 10억짜리 부동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지분을 뭐라 그래요? 아까 자본이라 그래요. 부채는 그냥 부채라 그래요. 그럼 합친 게 10억이잖아요. 10억을 뭐라고 해도 되고 자산, 총투자액, 부동산의 가치. 이때 대부 비율은요. 자산분의 부채예요. 뭐 분의? 자산. 그러니까 10억 분의 8억이 되는 겁니다. 몇 퍼죠? 80.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 10억 분의 8억. 80%죠? 근데 부채 비율은요. 내 자본분의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2억 분의 8억이 되면서 이게 400%다 그래요. 몇 프로요? 400%.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분자에 뭐를 박아놓고 부채를 박아놓고 내 돈 남의 돈 합친 돈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러면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부채 비율이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이 공식 모르면 진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절단납니다. 진짜 절단납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부채 감당률 모르고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총소득분의 일단 영업경비가 나와요. 영업경비 나오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오늘은 요건 차치하고 요거 두 개라도 기억을 합시다. 갑니다. 분자에 뭐를 올리고 부채를 올리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 해서 80% 나오는 비율이 있었고 2억 분의 8억 해서
내 자본분의 부채에서 400%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었고요? 대부 비율이었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었다? 부채 비율이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본생소상 할 때 자산자본은요,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산본생소상 할 때 자산하고 자본은요, 유량재량 할 때는 뭐고요? 저량에 속했고, 부채를 위로 올린 다음에 분모에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러면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부채, 그럼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조금만 더 할게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 그랬죠? 토지 및 그정착물. 자, 그럼 지금부터 저 그정착물,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토지 정착물은 또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토지정착물이에요. 뭘 아니래. 자, 나 아까부터 계속 아니라 그런다, 지금. 자, 잠에서 깨야 돼요. 토지정착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이 있다 그랬어요. 얘는 토지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이에요. 아예 토지정착물이 아닌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습니다. 토지정착물과 동산 나뉘어집니다. 토지정착물 중 종속정착물은요, 담장 같은 거 있어요. 담장.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거 있어요. 국어.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자연식생, 그리고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종속정착물이고, 독립정착물이 딱 4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뭐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뭐야? 미분리 과실이야. 오케이? 세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뭐나 수목이나 또는 이게 등기될 수 있거든요. 등기되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무엇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 그래요. 네 번째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거예요. 언제나 경작자 거. 이거 동산입니다. 자, 근데 건물 이놈은 언제부터 건물로 볼 거냐가 중요한데요. 등기되었을 때 건물로 볼 거냐? 아니에요. 사용 승인 났을 때 건물로 볼 거냐? 아니에요. 신축 중이어도 건물로 봐요. 대신에 3개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주기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주기지. 주가 뭐요? 주벽. 기가 기둥. 지는 지붕. 요 3개.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이 건물은 독립으로 봐버립니다.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는요.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맞는데 토지정착물 중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 그러면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별개로 취급이 되느냐, 별개로 취급이 되느냐, 아니면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토지와 별개로 취급이 안 돼요.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그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고, 토지와 별개로 취급도 되고요. 이것만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으면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동사는 딱 3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3개가 가수차예요. 뭐라고요? 가수차.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는 동산입니다. 첫 번째는 가식 중인 수목이에요. 가식 중인 수목.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이요. 뭐요?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그렇지. 임차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요 3가지는요, 동산. 아예 뭐 조차 아니냐면, 정착물조차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토지정착물이 아닌 누구랑? 동산, 가수차 3가지와 토지정착물은 맞는데 그 중에서 뭐인 거? 종속적인 거, 독립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건물, 명인 미분리 과실, 명인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슨 정착물 중?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이 나오면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 그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이 뜨면 얘는 아예 뭐요? 동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저랑 지금부터 문제 한번 지문 정리 한번 하러 갈게요. 자, 일단 뭐가 떴냐면 법경기가 떴습니다. 게임 끝났죠? 예, 법경기가 떴어요. 두 번째는요. 누구랑 누가? 토지하고 건물이 어떻게 다루어졌대요? 하나로 다루어졌대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이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을
무슨 부동산? 부동산. 요거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복합부동산은요,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활동상의 개념. 법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따로따로 보는 건데 요걸 일체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활동상의 개념이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정답 가려놓고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물으면 대답.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못 믿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짓에서 미안해요. 근데 못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세상 일이 또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요거 대답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물으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법경기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법경기로. 자, 갑니다. 생산 요소 경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공간, 기술적인 자본, 경제적인 토지 및 적정청물 법입니다. 자산, 경제적 위치, 기술적 상품, 경제적 환경, 기술적 준부동산. 지금 이거부터 안 묻고 이거부터 묻어서 나한테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지금 나한테 아니 묻는 거야. 내 그 정도 권한은 또 저한테 그 정도 권한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부동산, 법, 소비재, 자연. 이렇게 순서가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딱 보자마자 법경기 딱 제목만 딱 보고 법경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된 겁니다. 토지는 일단 이제 이건 지워드릴게요. 토지는 대표적인 뭐냐면 생산재입니다. 생산 요소입니다. 토지가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다 해야 됩니다.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민법상 부동산. 자, 여러분들 동의어가 4개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 이 4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 민법에서는요,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봐요.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더라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협의라고 안 나오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나오더라도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얘는요, 왜 이래?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좋아요.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좀 물어볼게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준부동산 보이십니까?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얘는 광의에만 속해요. 절대로 얘는 광의에만 속해요. 민법상 부동산은 어디에도 속하고 협의에도 속하고 광의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준부동산은 광의에만 속해요. 또 대답하세요. 등기하는 거 몇 개? 4개. 등록하는 거 4개. 한번 연습합시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까지는 뭐고요? 등록이고요. 20톤 이상의 선박, 그러니까 기선 범선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하고요.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된 임목 있죠. 요런 것들은 뭐죠? 등기입니다. 그리고 준하여의 의미가 4가지쯤 되거든요. 소유권 돼요? 예. 저당권요? 돼요. 감정평가 되는데 중개는 조심하자 그랬죠? 네, 중개는 임목하고 재단 정도, 임목하고 재단 정도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고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6번, 7번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뭐로 공시하는 게 있고 등록으로 준부동산 중에 등록으로 공시하는 게 있고 뭐로 공시하는 게 있는데 등기로 공시하는 게 있는데 4가지씩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그러니까 선박은 일단은 등기되죠? 100톤 이상의 부성은 됐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도 등기죠?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
이면 인을 인목이라고 하고 얘들은 뭐 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한 그루의 소나무 나왔거든요. 한 그루의 소나무는 등기 안 돼요. 아시겠죠?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했을 때 우리는 등기가 가능한 준부동산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의 공시 방법으로 공시되는 것들은 누구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토지정착물입니다. 1번. 토지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무슨 정착물과? 종속적인 정착물과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습니까? 종속 몇 개? 그 외. 맞아요? 독립 몇 개? 4개. 읊어봅시다. 시작.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또는 등기 임목, 타인 토지의 농작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있다, 있다.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번. 토지 정착물 중 독립적인 거, 자, 쭉 한번 읊어볼까요? 어떤 거 있다고요? 건물. 맞아요? 명인방법 갖춘 뭐요?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뭐요? 수목. 아니면 등기된 뭐요? 임목. 그리고 어느 토지? 타인 토지, 농작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보지 말고 형광펜 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정착물에는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하고요. 타인 토지 농작물하고 있습니다.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종속적인 정착물입니다. 여기 뭐가 뜨면 되냐면 가식 중인 수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이라든지 그 다음 경작 수확물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가수차, 가수차. 이 가수차는 크게 X해 놓으시고요. 얘들은 어디에 속하지조차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지조차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공간적인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표, 지하, 공중, 요 3개를 갖다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몇 차원 공간? 3차원 공간. 근데 여기 지표 밑에다가 크게 물 이렇게 하나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권, 공중권, 지표권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지표권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물지표, 물지표, 물지표 이렇게 하고 몇 번 하고 넘어가세요. 물은 지하다, 지표다. 지표다. 물은 공중이다, 지표다. 지표다. 물지표, 물지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토지 용어로 갈 건데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3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있고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고 일단지가 있어요. 자, 갑시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주된 용도, 지적 공부 등록은 뭐고요? 지목입니다. 지번을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것 필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요? 획지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요? 일단지. 한 번 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요? 일단지가 되는 겁니다. 주상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즉 건축이 가능한 토지일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뭐고요? 택지. 그거 받고 도로, 철도, 하천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용어는 뭐고요? 부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택지 이용의 끝에 있는 땅,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한계지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이 택지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는 한계지. 택지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 철도, 하천을 둘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토지는 부지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후보지와 이행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보기 전에 자, 공통점은요. 택지, 농지, 임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택지, 농지, 임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무슨 지고요?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상호간, 후보지 내에서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끼리 택지 내에서 움직이거나
전답과 끼리 농지 내에서 움직이는 것만 이행지고요. 나머지는 다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럼 현재 용도는 택지란 얘기예요? 택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택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농지나 임지였을 텐데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지로 본다? 후보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용어 정의를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는 것도 무슨 지고? 후보지고,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도 후보지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만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자, 법지, 빈지는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법지, 빈지는. 자, 보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렇게. 이용가치는 반대. 이용가치는 반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 소유권이 있을 때는 이용가치가 없고요. 법적 소유권이 없을 때는 이용가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저 심에서 좀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경사면의 토지 뭐 그래버리면 법지가 되는 거고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 그래버려도 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말고 조금 정확하게 빈지를 설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예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등록이 된 토지다, 등록이 안 된 토지다. 안 된 토지예요. 그래서 얘는 법적 소유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나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지. 잘 들으세요. 나지는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은요? 없어요? 공법상 제약은요? 이게 탄력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면 합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있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틀리는 방법은요. 지하물이 낮이라도 뭐는 있어? 공법상 제약은 있어? 나머지는 다 없어. 건물이요? 없고, 사법상 제약 없어요. 그럼 지금 물을게요. 낮이는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없어요? 근데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으면서 지목이 되래. 그때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대지는 지목을 따로 넣어줘야지 나대지가 되는 거지. 지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나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는 뭐고? 나지고,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으면서 지목이 돼인 토지는 뭐다? 나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은요. 건부지. 보통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부 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건부 감가라는 것은 누가 비싸고?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을 잘 기억하셨다가 예외 있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싸요. 그걸 네 글자로 건부 감가. 하지만 예외? 예, 좋아요. 여러분들 포락지가 있는데 포락지는 등록된 토지일까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일까요? 이건 등록된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을 포락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고요. 소지고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소박한 땅을 소지라고 합니다.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선화지가 되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쓰는 용어인데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위치, 등급, 지목, 이용도 등에 따라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토지는요. 환지, 또 도시개발사업인데 경비충당에 쓰이는 토지는요. 채비지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가 있고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뭐? 이런 악센트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표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표준지 이렇게 한 거 악센트를 앞에다 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표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가를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 올려주시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고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목이고요.
지번 붙여가지고 등기 등록하는 것은 필지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가 됩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택지고 그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합니다.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 부지예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은 없지만 공법상 제약이 있으면 나지,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으면 건부지, 건부지는 통상 감가, 네 글자로 건부, 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리면 포락지, 개발되기 이전 소지, 고압전선 아래 선화지, 재분배하는 환지, 경비충당의 채비지, 지가 공시 표준지, 지가 변동 표본지. 그리고 제가 4개를 좀 아껴놨는데 공지하고요, 공한지하고요, 휴한지하고요, 유휴지하고는요 반드시 한꺼번에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꺼번에.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는 한꺼번에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 짓고 남은 땅이 뭐예요? 공지. 이거 꼭 도시토지란 말이 나옵니다. 도시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다. 도시토지인데 방치한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요, 공한지. 지력회복이란 말을 통상 줍니다. 쉬게 하는 토지란 말이에요. 휴한지. 바람쥐 가지 못하게 놀고 있는 토지는 유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물으면 4개를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고 있는 건 유휴지예요. 도시 토지인데 방치하고 있는 건 공한지예요.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건 휴한지예요. 건물 짓고 남은 건 공지예요. 건물 짓고 남았을 때는 공지고, 놀고 있을 때는 유휴지고, 쉬고 있을 때는 휴한지고, 도시 토지인데 방치하면 공한지가 되는 거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어는 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로 오세요. 들어와요. 요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된 용도 나왔고요. 지적 공부 나왔고 등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한다 그랬을 때는 필지인데 지금처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목입니다. 이거 지목입니다. 그리고 택지농지임지가 중요해요. 상호간 내에서가 중요해요. 상호간 내에서. 여기서는 내에서입니까? 상호간입니까? 상호간. 상호간은 뭐죠? 후보지고. 택지농지임지가 중요합니까? 상호간 내에서가 중요합니까? 상호간 내에서가 중요하죠. 내에서는 뭐예요?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보시면 이렇게 상호간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내에서라고 했던 이행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행지는요, 딱 2개만 기억하세요. 딱 2개만. 자, 택지 안에 누가 있는데? 주상공이 있잖아.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예. 농지 안에 누가 있어요? 이 100% 몰라, 이거 보니까. 전답 과수원이 있잖아. 맞아요? 요렇게 움직이는 것만 이행지예요. 뭐끼리? 주상공끼리. 그 다음 뭐끼리? 전답과끼리. 딱 주상공끼리만 움직여야 돼. 딱 전답과끼리만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뭐 내에서,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예시가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으로 봐야 돼요. 택지 내에서라고 봐야 돼요. 내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내에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절대 이거 후보지 아니고 이거 무슨 지다? 이행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전이 가수원으로 이행지입니다. 전이 답으로 이행지입니다.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행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상공끼리만 이행지고 전답 과수원끼리만 이행지입니다. 예. 이번에는 나지.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토지 위에 건물 없어야 돼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무슨 권리가? 사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뭐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건 틀리게 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 일단 요거는 일단 뭐라고 불러야 되고요? 나지라고 불러야 되고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으면 나대지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대지가 되려고 그러면 옆에 설명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그래야지 나대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것까지는 뭐라 불러야 된다? 나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6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지는 건물 정착물 있고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사법상의 권리가 모두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는
삭제해야 됩니까? 공법상 제약은 삭제해야 됩니다. 뭐가 설정되지 아니한 거다?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다. 쉽게 맞추는 방법은요. 잘 들어요.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면 읽지 마.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게 비단 나지뿐만 아니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는 단 한 개도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는다가 좋아요. 공법상 제약은 누가 받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들 공법상 제약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나도 받거든. 다 받아요. 어? 공법상 제약 받잖아, 그지? 신호위반하면 이렇게 딱지 날라오고 하잖아, 그지? 낮에도 공법상 제약은 받아요.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만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건부감가는 건부지? 싸다 이런 뜻입니다. 쳐다보면 어쩌자고. 건부감가는 건부자니까 뭐 이렇게 뭐냐면 건부지가 비싼지 싼지 묻는 거예요. 건부감가는 건부지 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 때문에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부지는 비싼 걸, 싼 걸 건부감가라 그래요. 시험장 가서 이걸 오래 생각하시면요. 공부 정말 안 하신 겁니다. 건부감가는 건부지 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이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건부감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8번. 이번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게 아니고요. 지번을 부여해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 필지. 얘는 뭐도 너무 뜨면 안 되냐면 지목이 떠도 안 돼요. 지목이 떠도 안 됩니다. 지목은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고요.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것은 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9번은요. 보세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죠.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다? 획지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뭐다? 일단지다. 그래서 9번, 10번 딱 묶어 놓으시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과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은 획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만 아니면 이용 목적이어도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상공 그리고 이용되고 있어도 이용할 목적이어도 다 됩니다. 참고로 이용되고 있는 걸 뭐라 부르고 건부지, 이용 목적인 건 뭐 나지, 합쳐서 뭐 택지. 여기는 없지만 방금 소개해드렸던 택지용의 최원방권, 택지의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는 뭐라 부른다? 한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뭐고요? 택지고,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는 한계지. 부지는 엄청 쉬운 게, 저 건축 못해요 이런 말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건축이 안 되는 토지잖아, 이런 토지는. 그죠? 여기 바닥에도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힌트는 어디서 봤냐면 주상공 이렇게 건축이 되는 땅은 뭐라 부르고 택지, 도로, 철도, 하천처럼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쓸 때는 부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뭐예요? 빈지.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고 없고 이용 가치가 있고 법적 소유권이 없는 이유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로서 경사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도 있습니다.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 그러면 빈지고요. 그다음에 경사된 토지 그러면 법지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개념이 반대니까 기억을 하시고 요거 많이 나옵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요? 소지가 됩니다. 포락지는 이번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 이거랑 틀리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적 공부에 뭐든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수몇 메트로 잠겨버렸다. 아니면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시는 땅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빈지밖에 없다고요. 포락지는 등록된 토지가 수몇 미터로 잠겨버린 토지입니다. 자, 건부지 중에서 주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같은 제한 때문에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뭐야? 공지죠. 한번 해볼게요. 건물이 없는 땅이 있고요. 있는 땅이 있고 건물 짓고 남은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없는 땅은요? 낮이고요. 있으면요?
건부지는 증가돼요, 감가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좋아요. 건물주가 남았을 때는요? 공지. 남겨둔 토지는 공지입니다.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아니한 토지는요? 맹지고, 고압 송전로 아래 토지는요? 산하지. 지가 변동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표본지가 되지만, 지가를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지 공부하실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지가를요. 뭐 하기 위해?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가 뭐다? 표준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쓰는 용어인데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가 있고요. 재분배. 경비충당에 쓰이기 때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거든요. 일단 재분배하는 토지의 이름은 뭐고요? 환지고, 경비충당에 쓰이기 때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채비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토지 용어 정리였고요. 좀 쉬셨다가 주택 용어하고 토지 특성하고 마무리를 지을 작정입니다. 쉬겠습니다.